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20살 때 만났던 어떤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25, 정확히 2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그 남자를 알았었죠. 처음에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하지만 남녀 사이에 장담할 수 있는 건 정말 없나 보더라고요. 가볍게 아는 사이로만 쭉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제 중이더라고요. 당최 어쩌다가 사귀게 되었더라 하는 점을 곱씹으며 생각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었지요. 남자 쪽에서는 항상 저보다 적극적이었기에 결혼까지 후딱 갈 수 있었던 듯 싶습니다. 편의상 이 남자를 남편으로 칭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적당히 의지가 되고 믿음직스럽고 여러모로 괜찮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대단히 잘나거나 특별한 구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지인들은 하나같이 제 남편을 두고 무난한 사람이라고 칭했답니다. 그것보다 더 마음 편한 건 없다고 생각했었네요. 저는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만 계시는데 저보다 3살 위인 친정언니가 그때까지도 시집을 안 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생각조차 아직 없었죠. 저라도 일찍 결실을 보는 게 왠지 친정아버지로 하여금 안정적인 어떤 안심을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친정이 유복하지는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집은 아니었고요. 그런 대로 늘 먹고 살았습니다. 친정아버지도 꾸준히 모아두신 돈이 있었고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바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태였네요. 저는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또 아주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더 괜찮은 꽤 알아주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딱 그만큼이나 저보다 괜찮은 직장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시댁도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으나 돈 때문에 어렵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오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돈을 버는 족족 자기 통장에다가 착실하게 모을 수 있었어요. 취미생활이라고 해봤자 일본 로봇 장난감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 정도였는데 이게 고가의 장난감이기는 했어도 구입하는 게 분기별로 일회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돈으로 사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네요. 시아버지께서 타시다가 물려주신 승용차 한 대를 끌고 다녔고요. 데이트할 때 그래서 남편 차를 타고 항상 어디든 다녔습니다. 저는 진작 운전면허를 따둔 상태였으나 차는 없었어요. 운전에 자신이 없어서 남편과 어디 멀리 데이트를 가면 운전 교대를 못 해주는 게 내심 미안했었죠. 그래서 남편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멀리 나갈 때면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밥 먹는 값, 커피 마시는 값,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대체로 기름값을 하라고 남편에게 3만 원씩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 주었네요. 처음에는 이런 거 주지 말라고 했던 남편도 제가 장난스레 자꾸만 돈을 주머니에 콕 찔러 넣으니까 나중에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걸 받았었죠. 오늘도 머슴일당 받았다. 머슴일당으로 3만냥 감사합니다요, 마님. 다음번에는 더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요. 알았어.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데이트 기대할게. 근데 오빠, 내가 주머니에 돈 찔러 넣는 걸 비꼬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 삐진다. 에이, 절대 아니야, 비꼬기는. 좋아서 그래. 성임아, 내가 그건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민망한 것 같아서 굳이 한 적은 없는데 내 주변에 친구놈들을 보든 아니면 회사 사람들을 보든 간에 나처럼 여자 잘 만난 경우는 없더라. 너처럼 개념 있는 여자 진짜 없어. 눈을 씻고 찾으래도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야. 받기만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도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여자. 이런 개념이 가득 넘치는 여자를 내가 만났다니. 나는 암만 해도 행운아가 틀림없어.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나는 그냥 이러는 게 내 마음이 편해서 이러는 것뿐이야. 내 성격이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지.
일부러 개념이 있어 보이려고 의도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개념 넘치는 정신머리.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어디 보통이야? 너 같은 여자 진짜 없어. 절대 흔하지 않아. 성임아, 너는 네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마저도 내 눈에는 정말 너무 괜찮아 보여. 자기가 괜찮은 걸 너무 잘하는 여자들은 결국에 오만하고 거만해질 수밖에 없거든. 남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들 수밖에 없는데 너 같은 여자는 그냥 괜찮게 타고난 거야. 최고라고 할 수 있지. 남편과 한 번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긴가민가했었었죠. 남편이 그때 저를 바라보던 표정, 말투, 이런 것을 보자면 분명히 저는 좋은 소리를 들은 게 분명했거든요. 칭찬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곱씹어보면 그게 꼭 칭찬일까 싶어서 애매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시작했던 연애도 문제없이 무난하였으니 얼떨결에 결혼을 해버린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라도 먼저 결혼을 하면 친정 아버지도 좋아하실 게 뻔했고요. 우리 성임이는 때 되니까 알아서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구나. 그 상대 집안이 아주 흠잡을 것 없이 괜찮던데 잘 됐구나. 잘 됐어. 생각 잘했다. 그쵸? 아버지라면 분명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결혼해서 잘 살게요. 네 언니도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야 할 텐데. 왜요? 언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항상 연애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결혼할 짝을 만나야 소용이 있는 거지. 가벼운 연애 노름 따위 몇 번을 하든 간에 결혼까지 안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허송세월 날리는 거지. 친정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셨는데 정작 제 친정 언니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 때문에 무척 바빴던 친정 언니는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다 내리고 나서야 제 소식을 알게 되었죠. 미리 결혼 결정에 대해서 상의를 못한 바였어요. 그런데 친정 언니는 제 결혼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얼마 전에 네 남자친구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주 별로라서 나는 그놈하고 네가 곧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헤어지기는커녕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바빴던 몇 달 사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레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언니는 나랑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어? 전에 같이 봤었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했었잖아.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랬던 게 도합 3번이었나? 그때는 다 별 생각 없었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조심스레 행동을 했었는데 그 모습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찾아낼 리가 있었겠어. 그런데 저번에 네가 그놈이 너한테 짓거렸다는 개소리 그거 듣고 나서 그놈은 아주 몹쓸 놈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 무슨 개소리? 아, 혹시 그때 나보고 개념 넘치는 여자라고 했다는 바로 그거? 그래 맞아 그거 그 개소리. 야 너는 딱 듣고도 모르겠어? 너를 아래로 낮잡아 보고 있는 거잖아. 여자는 자기 아래라고. 그렇게 정하고서 동급을 나눠 놓는 놈이라니까. 그놈이 너보다 연상이고 사회생활 선배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 네가 그놈보다 못할 게 뭐야. 개념이 넘치느니 뭐냐는 그런 품평이나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겠어? 결혼하고 나서도 분명히 너한테 개념 타령을 해댈걸? 언니, 그 사람 이제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야.
자꾸만 놈이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나는 오빠하고 둘이 잘 맞아. 솔직히 뜨거운 감정, 사랑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 오빠 동생 하던 사이에서 어느 순간 연애로 넘어갔던 거라서 뭐든지 자연스럽고 잔잔할 뿐이야. 하지만 연애 상대로 괜찮았고 주변의 평가도 여태까지 전부 좋았어. 결혼 상대로도 아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어차피 하게 될 결혼이라면 이런 사람하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어차피라니. 결혼을 어차피 왜 해야 하는데? 꼭 해야 돼? 누가 너한테 결혼 꼭 하라고 의무를 줬어? 좋아 죽어서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나쁘지 않은 정도로 결혼하는 결정을 해도 돼? 그리고 주변의 평가가 다 좋았다니. 네 친구들이 예전에 한번 그랬다면서. 만약에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너한테 엄청 어린 시누이 생기는 거냐면서. 여차하면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라도 낳으면 자식을 학교 보내느라 바쁠 때쯤 시누이 수험생활 뒷바라지까지 같이 할 거고 시누이를 돌봐주기를 시부모님이 분명 바랄 거라고. 그런 소리를 네 친구들이 너한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주변의 평가가 여태까지 전부 다 좋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워낙 오빠한테 어린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게 좀 유별나기는 하니까 내 친구들이 농담 삼아서 했던 소리야. 그때는 연애 초반이었고 우리가 진짜로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가볍게 농담을 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언니도 우리 결혼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이미 결혼하기로 다 결정을 해놨는데 언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면 내 기분만 나빠질 뿐이란 말이야. 응? 친정 언니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내젓는 동안 저는 저의 어린 시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 많이 어리기는 했죠.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 자랐고 사는 동안에 저보다 어린 사람과 친하게 지낼 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시누이와 이렇다 할 관계를 형성할 리는 없었습니다. 도합 5번이나 봤던가 그랬고요.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남편의 이 어린 여동생이 앞으로 제 시누이가 될 테니까 왠지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시누이를 마주치면 지난 시간 동안 5번 정도 마주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듯 싶습니다. 갑자기 제가 말을 붙여대니까 시누이는 어색한지 조금 멀뚱멀뚱하는 눈치였죠. 워낙 친분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누이하고 남편하고 살가운 남매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매가 같이 어울릴 일 자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오빠는 20살의 여동생이 생겼던 거네? 그때 진짜 신기했겠다. 그런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다니. 주변에서도 다들 신기하다고 막 그랬었지. 맞아. 나도 설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늦게 둘째를 가지실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미연이가 태어났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 태어나서 그렇게 이상한 기분을 느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야. 시누이가 태어났을 때를 회상하던 남편의 눈빛은 정말로 이상했던 기분을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만큼 늦둥이 동생이 태어났던 게 당시 남편으로서는 아주 의외의 사건이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둘째 임신을 늦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뱃살이 계속 나온 줄로만 알았는데 설마 임신이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임신 당시를 쑥스럽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때 뱃속에 미연이가 들어있던 줄 알았다면 내가 태교에 좀 더 힘을 썼을 텐데 임신 5개월이 다 돼서야 알았었으니 나도 참 둔한 엄마였지. 저는 시부모님의 금술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이 저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던 요소 중 하나가 시부모님의 금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모 아래의 자식인 남편이니 분명 저와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며느리감으로 진작에 찍어 놓았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무척 반기고 환영해 주셨어요.
조촐했던 상견례까지 뚝딱 마칠 수 있었죠. 상견례 때 친정 언니는 어딘가 못마땅한 기색을 종종 드러냈으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싹싹하고 센스 좋게 굴어서 다행이었어요. 친정 언니가 꼬투리를 잡을 건수를 남편이 절대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되도록 빨리 결혼식을 올렸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치셨어요. 생각보다 예식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건 저희 측에서 그만큼 더 부담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친정 아버지는 살짝 놀람 반, 감탄 반 이런 표정이 되어서 제 쪽을 힐끗 보셨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여드렸고 친정 아버지는 그렇다면 예식을 되도록 서두르는 쪽으로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뱉으셨어요. 신혼집 장만이라든지 각종 혼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남편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반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고 다른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남편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저도 당연스레 반반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으나 친정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친정 언니는 반반 결혼이라는 것도 왠지 마음에 안 든다는 입장이었는데 상견례 때 시부모님께서 예식 비용을 더 내겠다고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그러이 말씀을 해주셔서 친정 언니의 기분이 좀 풀린 것도 보였네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한 가족이 되네.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아가씨. 제가 장난스레 미소를 지으며 신우이에게 조용히 인사를 따로 건넸습니다. 음식을 깨작거리고 있던 신우이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언니, 설마 오빠하고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존댓말 할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싫어. 왜요? 존댓말하면 더 좋잖아요. 진짜 싫어. 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알았어, 미안해. 장난 좀 쳐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농담한 거야. 그래도 미연이가 이제 나한테는 신우이니까 종종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지? 존댓말보다 더 싫은 게 아가씨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언니하고 좀 친해진 기분이었는데 아가씨라고 하면 다시 멀어지는 것 같아. 우리 미연이가 나하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와, 그거 너무 영광인데? 제가 웃으며 묻자 신우이가 민망한 미소를 입가에 걸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신우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사고를 친 적이 없었고 성적도 항상 잘 받아왔죠. 교우 관계도 좋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참 야물짝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인상이 다부지면서도 차분하고 대범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런가? 제 앞에서는 곧잘 수줍은 얼굴을 보였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친한 자기 오빠 대신에 앞으로 친해질 새언니를 얻게 되었으니 그게 좋아서 수줍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게 어색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신우이 입을 통해서 친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뻤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 이전까지 신우이에게 2번의 선물을 따로 보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캐릭터를 알아내서 그 캐릭터의 인형, 가방 같은 걸 선물로 주었고요. 신우이가 책을 좋아한다길래 서점에 직접 가서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을 살펴본 뒤 그 중에서 몇 권을 골라 선물해 주었답니다. 책 사이에 간단히 제가 쓴 손편지도 끼워 주었네요. 속으로는 너무 어린 신우이, 어린아이는 아직도 상대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저의 이런 노력이 설마 그런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는 차마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메이크업을 받고 준비를 다 마치고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아리따운 새 신부의 모습이 된 저는 예식장의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쁜 자세로 앉아서 더 예쁘게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벌써부터 피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친한 얼굴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다 저의 곁으로 와서 인사를 건네며 앉을 때마다 사진을 찍느라 온통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시간대가 지나고 숨 좀 간신히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나이에 맞게 귀엽게 잘 차려입은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리본 구두, 하얀 스타킹, 남색 원피스, 그리고 까만색 기다란 마이를 그 위에 걸친 차림이었어요. 머리에는 원피스 색을 맞춘 남색 머리띠를 쓰고 있었죠. 그날 그 순간 결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준 신우였기에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신우이를 반겨주었죠. 미연아, 밖에서 오빠는 뭐 하고 있어? 아직 열심히 인사하고 있어? 응,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자세히 안 봐서 몰라. 오빠가 오늘 엄청 멋있게 차려입었는데 미연이가 가서 좀 봐주지 그랬어. 오빠는 모르겠고, 언니는 오늘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동안 봤던 언니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예뻐. 꼭 공주님 같아. 정말? 고마워. 우리 미연이가 예쁘다고 하는 거면 정말로 예쁜 거니까. 미연이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 드레스 입으면 분명히 나보다 예쁠 거야. 아, 이렇게 똘똘한 미연이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한다 그럴까?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거 있지? 언니보다는 결혼할 사람 잘 고를 것 같아. 미연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갑작스러운 신우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고 함께 신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제 옆에 앉더니 마이 안쪽에 숨겨왔던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미연아, 이게 뭐야? 수첩이야? 네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걸 갑자기 지금 왜? 언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언니 편을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 우리 오빠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의문스레 묻던 저는 신우이의 귓속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내 손에 쥐고 있던 부케를 옆으로 치워놓고 신우이가 저에게 준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이거 혹시 일기장이니? 그런데 미연아, 왜 나한테 오빠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미연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응, 있어. 아주 중요한 이유야. 그래? 그게 뭔데? 지금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줄 수는 있는데, 언니, 듣고 나서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알았지? 신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우이를 제가 잘 알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이런 중요한 날에 짓궂은 장난을 칠 아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니 대체 얼마나 놀랄만한 이유이길래 저럴까 싶었습니다. 저만 바라보았던 남자였고 저 이전에 다른 여자친구는 아주 짧게 가볍게 만난 2명뿐이었다고 말했던 남자였는데 설마 저와 결혼하기로 해놓고서 지금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인가 싶은 가능성이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미연아, 혹시 너희 오빠한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네가 이러는 거야? 언니, 오빠는 사실 오빠가 아니야. 오빠가 아니라니? 너희 오빠가 아니면 그러면 뭔데? 오빠가 아니라 아빠야. 내 오빠가 아니라 내 아빠라고. 언니,
내가 준 그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뭐? 그게 어떻게 아빠라니? 늦둥이 동생이 아니라 그렇다면 설마. 신우이가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미리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명을 내지르며 벌떡 일어났다가 넘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드레스를 입겠다고 그 전날부터 쫄쫄 굶다시피 했어도 아직 현기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는데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비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덜덜 떨며 바로 지척에 서 있던 도우미 직원분을 향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도 이쪽에 들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언니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미연아, 너 그거 사실이야? 네 추측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인 거야? 그걸 언제 알았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침착하려고 갖은 애를 쓰며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의심을 했던 건 꽤 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우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던 시기였죠. 아휴, 얘가 벌써 학교에 들어가다니 시간 참 빠르다. 학연이는 요새 들어간 회사에서 적응을 잘하고 다닌다지. 아주 멋지게 사회인 노릇을 하게 된 모양인데 천만 다행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장창한 앞날을 지닌 학연이의 발목이 애저녁에 잡힐 뻔했었다니. 신우이는 자기 외할머니가 자기 오빠의 발목에 대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당시에 어리둥절했었다네요. 엄마, 제발 입 조심. 내가 몇 번을 당부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기억에 담아뒀었죠. 그 후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었다고 해요. 괜찮아요. 별로 마음이 아프지도 않네요. 어차피 결혼할 인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너무 남자한테만 기대고 바라는 여자 같아서 그동안 부담스러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이상한 여자는 금방 있는 게 상책이야. 더 천천히 인연을 찾아봐도 돼. 원래 성급하게 일찍 만날수록 체하는 게 인연이야. 네가 잘 알잖아. 그런 실수를 저질러 봤었으니까. 그 실수는 지금 뭐예요? 자요? 세상 모르고 잔다. 자기 생일의 선물로 이번에 받은 인형들 머리맡에 쫙 놓고 자더라. 걔도 인형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보네요. 미연이가 지 엄마를 닮았나 보네. 학연아,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그런 거 다 잊어버려. 그때 신우이는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자다가 깼고 인형을 품에 안은 채 방에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어버렸던 거예요. 뭔가 내용이 이상하다고 신우이는 그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신우이에게 자기 엄마라고 함은 당연히 시어머니인데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신우이의 엄마는 따로 있는 것처럼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신우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간 뒤에 TV 드라마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하필이면 드라마의 최고 유행 요소가 출생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다른 집의 자식이었고 평생 친부모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관계였고 이런 내용들이 다수였는데 신우이가 그런 걸 보면서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쐐기를 박은 것은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된 누군가가 신우이를 따로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온 그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 네가 바로 미연이구나. 나는 네 친엄마의 사촌 동생이야. 그러더니 신우이에게 뭔가를 전해준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신우이는 자기 친모가 남긴 일기장을 그때 전해받아서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신우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얼굴을 가진 친모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친모와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야? 오빠가 내가 평생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였어? 오빠가 아니라 내 아빠였던 거야? 신우이는 충격에 빠져서 울면서 친모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친모는 원래 어렸을 적 한 동네에 살던 사이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었죠. 그런데 친모가 이사를 멀리 가게 되어 헤어졌어요. 친모의 집안 형편이 크게 어려워진 탓이었죠. 그렇게 헤어졌다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이 끝나고 나서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20살로 넘어가는 1월에 술집을 출입하는 게 그나마 애들의 재미이고 즐거움이죠. 두 사람도 다시 만나자마자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세 감정이 타올랐습니다. 남편은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고 친모는 그저 그런 전문대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났고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부모님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직 어리되 어리니까 연애만 짧게 하라고 뜻을 내비치셨죠.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친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 나 곧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야. 나 시험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하루라도 일찍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지금 말한 거야. 그런데 내가 실수했나 보네. 당연히 실수한 거지. 아주 큰 실수. 일단 알겠으니까 닥치고 좀 있어봐. 나 시험 잘 봐야 돼.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마. 친모는 뱃속 아이를 지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에 친모가 실망을 했죠. 그런데 중간고사를 아주 잘 본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대로 기말고사까지 잘 봐서 1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때 가서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고하자고 친모를 향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어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 남편의 의견이었고 친모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뱃속 아이는 점점 자랐고요.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임신 사실을 숨기던 친모는 남편이 1학기를 마치고 더운 8월의 여름날에 가벼운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불룩 나온 배가 쉽게 보였죠. 시부모님께서는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셨습니다. 가세가 기운 후 친모의 부친께서는 지병이 악화되어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모친만 계셨습니다. 친모의 모친께서는 이미 뱃속의 아기가 그만큼 자랐는데 어떡하겠냐며 허락을 해주셨으나 시부모님은 질색을 하셨죠. 아는 집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집안이 망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엮이는 게 싫은 거라며 완강하게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잘 받아온 성적표는 오히려 시부모님의 화를 돋우었어요. 이렇게나 똑똑하고 잘난 게 바로 내 아들인데 올해 학연이가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인데 벌써부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돼? 벌써부터 애 아빠가 되게 생겼다고. 학연이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구나. 미친 불려시 같은 년. 학연이 발목을 잡으려고 임신을 하다니. 그렇게 발랑까지 년이 남의 애를 가지고서 우리 학연이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섣불리 두 사람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맹렬한 의심 앞에서 남편도 어느새 설득이 되고 있었죠. 하마터면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꼬아버릴 뻔했구나. 내 청춘이 지금 이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 거였어.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는 시어머니의 뜻이 옳은 것 같다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의 친모는 충격을 받았죠. 남편만 믿고서 남편이 아기를 낳자고 해서 결혼을 하자고 해서 아기를 저버리지 않고 뱃속에 품어왔던 친모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고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아기 아빠라는 놈은 변심을 하고 있었으니 친모는 배신감을 느꼈고 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서 자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연락 두절이 된 남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며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고 울며 일기를 쓰는 것이 친모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죠. 신우이에게 일기를 건네줄 때 과거의 일을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친모가 출산 도중에 과다 출혈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딸에게 일어난 비극을 견디지 못한 친모의 모친께서는 폐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의 귀는 남편의 귀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귀 모양하고도 같았죠. 죽은 친모를 비롯한 그의 식구들은 쌍꺼풀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남편과 똑같이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죠. 핏줄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모의 죽음, 그리고 그 모친의 죽음까지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진 시부모님께서는 얼른 아기를 데려오셨죠. 멀리 이사를 가셨고요. 그렇게 아기는 시부모님의 늦둥이로 둔갑하였습니다. 일기장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신우이는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 가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았죠. 엄마, 나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오빠는 제 오빠 맞죠? 너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빠가 제 오빠가 아니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연아, 네 오빠 곧 결혼해. 경사가 코앞인데 네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니? 응? 너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힘들게 낳아줬더니 벌써부터 사춘기가 왔답시고 헛소리나 해대네. 이래서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너 그런 비슷한 소리라도 입 밖에 냈다가는 혼날 줄 알아? 특히 네 오빠 결혼식 끝나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하지 마. 알았어? 전에 없이 무섭게 구시는 시어머니의 모습 앞에서 신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오빠, 주말에 결혼하잖아. 근데 오빠는 성희미 언니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 결혼하고 싶었던 다른 여자친구 살면서 없었어? 너는 그런 게 궁금하냐? 전혀 없었어. 성희미가 내 첫 여자야. 미연아, 너도 성희미 언니가 좋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엄청 신나지? 너한테는 성희미 언니가 새언니가 되는 거지만 여차하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 뭐 어떠냐? 그러면 언니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라고 부르면 싫어할 거야. 친한 표시인데 뭐가 어때서? 성희미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서 괜찮아. 개념이 넘쳐서 욕심 많고 이기적인 다른 여자들하고 달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친구들을 일부러 이용하는 건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웠어. 조그만 게 이제 다 컸다고 나름 유식한 척을 하려고 드네. 그래 봤자 너 아직 꼬맹이야. 네가 아직 세상을 전혀 모를 나이지. 원래 착하고 순한 사람을 이용해 먹을 줄도 알아야지 똑똑하게 사는 거야. 손해 안 보고 사는 게 최고로 현명한 거야.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균형이라는 게 맞춰지는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동생한테 오빠로서 뭘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잘 놀아준 적도 없었네. 이런 얘기를 해준 것도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 오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미연이 더 많이 챙겨줄게. 그래? 그러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 어? 아빠라니 그건 좀... 성희미 언니한테는 엄마라고 부르라면서 그러면 오빠는 자동으로 아빠가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말을 이렇게 잘하냐? 아 맞다. 나를 닮았지.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신우이는 점점 더 속으로 화가 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학교에서 신우이가 제일 친한 친구의 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엄마 아빠가 엄청 크게 싸웠어. 이혼하자면서 엄청 무섭게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 정말? 왜 싸우셨는데? 엄마가 아빠를 속였다고 했어. 아주 옛날 일인데 엄마가 아빠를 속였었대. 아빠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랬어. 엄마는 옛날 일을 왜 얘기하냐면서 아빠한테 따졌고, 아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 아빠가 나한테 주말에 짐 싸라고 그랬는데 나 어떡하지? 마침 친구의 부모님 이야기까지 들어버린 신우이는 결심을 마친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 속는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엄청 화가 나서 이혼하고 싶어 할 거라고 신우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결혼식은 하루 남았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진실을 안다고 밝히면 자기를 결혼식장에 절대 못 가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나기도 했어. 내가 어른들 모두가 기다려온 결혼식을 못하게 망치는 거면, 그러면 내가 크게 혼이 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지금 언니한테 이렇게 몰래 말을 해주는 거야.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비록 성숙하고 똘똘하다고는 하나 아직은 어린 이 아이가 저를 위해서 용기를 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친정언니가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난이 아닌 친정언니의 성질머리를 잘 아는 저는 신우이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면서 잘 달랜 다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언니에게 제가 알게 된 것을 털어놓았어요. 일찍이 모친상을 당하고 나서 친정언니가 어릴 적에 저의 엄마 역할까지 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믿고 의지하면서 털어놓을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감정을 추스르며 저는 애써 말을 마쳤고 친정언니는 제 손에서 빼앗아든 일기장을 휘리리 넘겨보며 대강 내용을 눈으로 흘겼습니다. 그러더니 매서워진 눈빛으로 제 부케를 들고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친정언니는 제 남편에게 다가가서 부케로 그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새 술이라도 드셨어요?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기애애하던 하객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즉각 경악하셨어요. 부케로 머리를 맞은 남편이 따졌으나 친정언니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당당할 때가 아닌데? 내가 좀 전에 제보를 좀 받았거든? 네가 20살 때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나 몰라라 있었다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주목하고 있던 하객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 여자는 출산을 하다가 잘못돼서 세상을 떠났다면서.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충격으로 세상을 등지셨다면서? 잠시만요. 어디서 뭘 듣고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해입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 조금 전에 니놈의 옛날 친구라는 사람들이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다 말을 해주던데? 신부가 이 사실을 다 알고 결혼하는 게 맞냐면서 묻더라. 나도 내 동생도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황급히 가버리더라. 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되지가 않거든? 아이, 도대체 어떤 의리 없는 새끼들이 입을 나불나불. 아닙니다. 전부 오해이고요. 제가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일이 좀 있었던 건 맞으나 다른 부분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대체 왜 이러세요? 성격에 문제 많으신 분인 줄은 진작에 알았으나 이렇게 막무가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토마토처럼 시뻘개진 얼굴로 잘도 변명을 해댔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시에 친정언니를 만류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로 가서 천천히 대화 좀 하자면서 친정언니를 필사적으로 달래시더군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신부 대기실에서 빠져나온 제 눈에 그 광경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경악에 찬 눈빛이 그곳에 집중된 가운데 친정언니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이런 질문을 날렸어요. 자, 그래서 아이는 어디에 있는데?
아이라뇨? 무슨 아이요? 그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고 죽었지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에 있냐고. 죽었냐, 살았냐? 어디 그거라도 말해 보시지? 모두가 혼란스러움에 빠진 채로 남편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그 순간 숨을 죽이고서 남편 쪽을 응시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여기서 이러지 말라며 친정 언니를 잡아 말리고 계셨고요. 친정 언니는 그 손길마저 뿌리쳤습니다. 내 동생한테 여차하면 다 큰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쨌든 네 놈이 아빠 아니야? 생물학적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죽었습니다. 친정 언니의 외침 뒤로 더 큰 남편의 외침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아기들은 원래 돌연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돌도 넘기기 전에 죽었다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갈랐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 안 죽었어.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친정 언니는 신우이가 출생의 비밀을 저희 자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사실을 감싸주기 위해서 남편의 옛날 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었으나 그 시도가 무색하게도 신우이가 직접 전면에 나서고 말았어요. 신우이는 울분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왜 죽었다는 거야? 나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걸로 보여? 미연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다 알아. 오빠가 사실은 내 아빠라는 거. 내가 다 안단 말이야. 신우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댁 쪽 몇 사람들이 한숨을 토하는 소리와 기가 막힌 이 전말을 처음 접하고서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한데 섞여 들려왔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얼어붙은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신우이가 정말로 저 남자의 친딸임을 그 순간 확인받을 수 있었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화장을 받았던 눈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저는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제서야 저를 발견한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상황 곧대로 믿으면 안 돼. 성임아, 네가 지금 나를 믿어줘야 돼. 나한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네 미친 언니가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남편이 제 친정 언니의 탓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있는 힘껏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어요. 네가 나를 때려? 너 이런 여자 아니잖아. 개념 넘치고 이해심 많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남편이 맞은 뺨을 부여잡고 개소리를 중얼거렸던 바로 그때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반대쪽 뺨도 시원하게 후려 갈기셨습니다. 이 개놈의 자식이 감히 너 같은 게 내 귀한 딸을 가지고 놀아? 당연히 이 결혼은 무효야. 취소라고 취소. 세게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진 남편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친정 언니는 그 바로 옆에 침을 퇴 뱉으며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며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저는 조금 후련해진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나 신우이가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슬쩍 돌아보았을 때 눈이 마주친 신우이가 제법 씩씩한 기색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어서 그나마 안심이었네요.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상대와 이런 식으로 갈라설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친정 언니를 붙잡고 그날은 늦은 저녁까지 펑펑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신혼집, 갓종, 신혼가구 이런 것들 공을 들여 고르고 장만했던 것들인데 어이없게 처분을 했죠. 처분은 그쪽 집안에 맡겼어요. 어떻게 처분하든 말든 상관없으니 애초에 사들였던 그 금액만큼은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친정아버지가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던 덕분에 금전적인 손해는 전혀 안 보고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같은 거 굳이 애써서 하려고 들지 않아도 돼. 앞으로는 편하게 사라지는 대로만 살아. 그날 이후 친정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고요. 자식들이 결혼을 늦게 하든 말든 이제 전혀 신경 안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었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해주었죠. 늘 여유롭고 당당했던 그 얼굴에
뒤늦은 후회와 괴로움이 자리한 모습을 보는 건 그리 통쾌한 경험만은 아니었네요. 제가 따로 만나고 싶었던 상대는 따로 있었어요. 그 남자의 동생, 제 시누이가 될 뻔했던 아이요. 결혼식 날의 소동 이후 딱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일기장을 돌려주기 위해서 제가 몰래 찾아가서 만났고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 나는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어. 근데 오빠는 곧 있으면 멀리 떠날 것 같아. 엄마가 그러라고 하셔서 오빠 혼자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 것 같아. 그럼 앞으로도 너한테 오빠는 계속 오빠인 거야? 그냥 그러기로 했나 보네? 제 물음에 아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부모를 부모로, 아빠를 오빠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강한 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공부도 정말 열심히 잘했고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저와도 꾸준히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네요. 저는 새로운 인연을 뒤늦게 만났는데 제 초대를 받고 결혼식 때도 와주었답니다. 반면 저와 결혼할 뻔했던 그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매사 부정적이 되어 남탓만 하고 살더니 일이든 결혼이든 뭘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꼴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한숨만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미련이나 증오 한 줌도 남지 않은 채 상대에게 한숨이나 남긴 거 제가 잘한 거 맞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댓글로 많은 격려와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절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정말 친구 이상으로 혈육과 같은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저와 달리 말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어리숙하고 숙맥인지라 늘 혼자 다니곤 했죠. 그러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친구랑 공을 차게 됐고 자연스레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서로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마음이 더 잘 통했던 걸까요? 전 당시 하고 싶은 건 많은 아이였지만 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싸웠고 자식에겐 관심이 없었죠. 그 누구보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언제나 부모님에게 있어 제 순위는 돈 다음이었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엔 많이 서러웠고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활발해 보였던 친구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차면 이제 곧 나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저와 달리 굉장히 밝고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닮고 싶은 마음에 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방 마음이 잘 맞았고 학교가 끝나면 함께 공을 차며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친구는 고아라는 서름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들, 저는 가난하고 자식에게 관심 없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흰 자연스레 서로를 진심으로 위안해 주었고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학교는 달랐지만 형제처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지냈죠. 대학 생활은 기대와 달리 무척 힘들었습니다. 당시 돈을 벌며 대학에 다니는 게 쉽지 않아 휴학을 밥 먹듯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언제 졸업을 하게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대줄 수 없겠냐고 부탁도 드려봤지만 아버진 그럼 대학을 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사정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와선 검은 봉지 하나를 건네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열어봐라. 친구의 말에 뭔가 싶어 열어보니 그 안엔 두둑한 돈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놀라 친구를 바라보자 친구가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등록금을 쓰라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친구의 손에 다시 봉지를 안겼습니다. 얌마, 네 그 돈 나한테 주면 니는 어쩌려고. 나 돈 부모님한테 꾸면 된다. 그냥 받아. 나는 어차피 장수로 먹고 살 기다. 어차피 시장판에서 장사나 하고 살 낀데 장사할 놈이 대학 졸업장이 뭐가 필요했겠노. 시간 낭비다. 나 어제 아는 아저씨한테 밑에서 장사 배우기로 했다. 대학도 간둔다 했고 이 돈 있으면 된다. 고마워할 필요도 없다. 마음에 없는 소리 마라. 난 이 돈 못 받는다. 받으라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나. 어디 좋은 직업 가진 친구 한 명 두는 게 내 소원이라고. 네가 그리 되면 된다. 너는 내 보험이야, 보험. 내가 네한테 투자하는 기다. 친구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껄껄 웃었지만 전 그 속에 들은 그 진짜 의미를 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늘 제가 좋은 대학에 가 좋은 직업을 갖길 바랬고 너만큼은 성공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나빠 어차피 글렀으니 너만큼은 그러라고요. 그 돈은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게 보내는 응원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친구가 건넨 돈을 받고도 차마 눈물이 고여 고맙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안다는 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덕분에 전 친구가 준 돈으로 무사히 대학을 마쳤고 좋은 회사에 자리를 잡아 차근차근 돈을 벌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 역시 말솜씨가 좋고 장사 수완이 좋았던 터라 무리 없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든 서로가 생각나면 소주 한잔하는 30년 지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친구의 와이프에 관한 문제였어요. 재수 씨는 과거 제가 알던 고향 후배의 동생이었는데 친구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딘가 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씨는 주변에 남자가 참 많았고 제 친구와 연애를 할 때도 몇 번 바람을 피운 걸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재수 씨는 결혼 후에도 그 바람길을 버리지 못했어요. 친구는 재수 씨가 그럴 때마다 못 살겠다며 속상해했고 저는 옆에서 그런 친구를 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부부관계 문제인지라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닌 터라 답답했죠. 어느 날은 제가 술에 취해 친구에게 헤어지면 안 되냐 물으니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민우는 어쩌고. 한 살밖에 안 된 아를 엄마 없이 키우게 하란 말이가. 나는 그리 뭐한다. 그렇다고 재수 씨가 엄마 노릇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여자라도 엄마는 엄마다. 내 욕심 때문에 민우한테 엄마 자리 뺏을 순 없다. 네, 친구는 아들 때문에 더 이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친구가 그리 단호하게 나오니 저도 속은 탔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목소린 너무나 다급해 보였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어요. 큰일 났다. 집사람이 집에 없어. 분명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옷도 하나 없고 징따막만 있다. 뭐? 알고 보니 재수 씨가 몇 달 전부터 친구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안 한다고 버티고 있으니 아들을 두곤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무책임하게 도망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제 겨우 3살 된 아이를 두고 나간 이 상황에 친구는 너무나 절망했고 온 동네방네 수소문을 해 재수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먹고 도망간 여자를 찾을 길은 없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삼재라도 낀 건지 친구의 가게 옆에 더 큰 과일 가게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그쪽 가게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친구의 가게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모아놓은 돈을 더 털어가며 어떻게든 버텨내려 했지만 가게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 마냥 기울어져 갔고 금방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서 도와주기도 했건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자 친구는 아들과 함께 단둘이 방에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친구의 그런 처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 옆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면서까지 친구가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 인생을 놓은 듯 매일 술에 걸어 살았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직장을 빼고 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안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늘 밝고 당당했던 친구가 이대로 정말 일어서지 못할까봐, 영영 회복하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제 두려움은 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비보였어요.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친구가 그만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친구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장례식에선 친구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의 얼굴은 너무나 밝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던 혈육 같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정말인지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었습니다. 전 제게 아버지 같았던 친구를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고 불행히 떠난 친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남겨진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맑은 눈으로 아버지가 죽은 줄 모르고 동그란 눈을 껌벅거리고 있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저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친구의 아들을 걷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장례가 끝나고 친구의 아들을 일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아내가 제게 와선 조심스레 이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 제안했습니다. 이제 민우를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고요. 그러나 저는 아내의 말에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론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로 살면서 겪은 온갖 서름들을 겪으며 살았던 친구를 생각하면 민우를 고아원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친구가 이걸 알면 너무나 가슴 아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에게 입양을 요구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제 진심을 전달했어요. 역시나 아내는 칼같이 안 된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당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난 절대 안 돼. 아니 못해.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도 마. 명수가. 아내는 끝내 제 설득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게 아내에게 힘든 결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가정을 위해서라도 민호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를 앉혀놓고 친구와 찍은 앨범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제게 준 돈이 생각나더군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그 두툼한 돈봉투 말입니다. 저는 그 돈봉투가 생각나 그만 앨범 앞에서 민호를 두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과일을 전해주려 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재석이 아들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어? 정말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나 저대로 저 어린 것을 고아원에 둘 수가 없어. 살아생전 내가 재석이에게 받은 도움이 많아. 재석이가 나한테 준 돈이 아니었으면 대학도 가지 못했을 거야.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동정이나 연민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재석을 나중에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제 말에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생각해보겠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너무나 고맙게도 아내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신 의지가 워낙 강하고 나도 민호의 처지가 안 되었으니 입양해. 대신 우리 지안이한테 소홀해지면 안 돼. 저는 지안이도 당연히 내 자식인데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제 손을 들어준 아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는 입양 절차에 들어갔어요. 법적 절차가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한 끝에 저는 민호를 제 호적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고 민호가 제 아이가 된 날 저희는 민호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여는 파티라 아내와 저, 아이들끼리만 함께하려 했죠.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께서도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여기까지 온다는 사실에 은근히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민호를 입양한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민호를 입양하기 전에도 그 문제로 장모님과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평소 장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저도 장모님과 다투고 난 후 마음이 좋지 않았던 터라 이왕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거, 이 자리를 통해 그간 쌓인 감정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장모님은 민호를 보다 한숨 소리를 내뱉으며 앉으시더니 애들은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하곤 제게 민호의 친부, 친모에 대해 갑자기 캐물으시더군요. 아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저랑 가장 절친했던 친구이며 정말 성실했던 친구라 말했고 친모는 바람을 피우고 민호를 두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지셨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약이 있냐 물으셨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안 아프게 생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저런 일을 유전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데 말이야. 장모님, 아니 장서방 자네 화나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 뱃속에서 낳아야 애도 잘 크는 거야.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장모님의 발언은 그야말로 너무나 무례하셨습니다. 친모가 별로라는 이유로 민호까지 그런 애 취급한다는 건 정말이지 비상식적이었어요. 제 친구의 아들이자 이제 제 아들이 된 민호를 대놓고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도 기분이 상했고요. 저는 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당장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이 아이도 장모님 손자예요. 조금씩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이미 어린 나이에 어려운 일을 겪은 아이예요. 저희가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이제 민호는 제 아들이니 장모님께서도 지안이랑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서방, 아니 어떻게 이 애가 내 손자인가? 말을 바로 해야지. 내 딸이 낳은 애도 아닌데 손자는 무슨... 솔직히 난 지금도 내 딸이 자네 의견 따라준 게 너무 속상해. 다른 장모라면 아마 길을 쏘고서라도 말렸을 거야. 나 정도 품성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나 가겠네. 기분 좋게 왔더만 다 잡져서 가네. 배웅은 됐어. 그 길로 장모님은 벌컥 화를 내시며 나가버리셨어요. 아내는 엄마를 부르며 따라 나갔다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지요. 전 그저 멍하니 두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가자마자 제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서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만 당연히 아직 못 받아들이시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는 엄마한테 돌이니 뭐니 아까 같은 말 하지 마. 엄마가 그걸 모르겠어? 생가 처음 보는 애 데려왔는데 어떻게 손주라고 받아들여. 당신도 아까 장모님 말 들었잖아. 우리 민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엄마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매일 그래도 사위 책임다시고 계절마다 당신 보약해주고 챙겨준 사람이야. 아무튼 엄마한테 더 이상 민호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아내는 대화를 혼자 마무리 짓더니 그렇게 쌩하니 지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아내에게나 장모님에게나
섭섭하고 속이 상했지만 시간이 가면 차츰 해결될 문제라 여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처음이니 그렇다고요. 민호는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새끼오리처럼 아내를 참 잘 따랐어요. 아내가 어디를 가도 졸졸 따라다녔고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가끔은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전 그것도 못마땅했지만 대신 제가 민호에게 부족한 사랑을 듬뿍 주며 잘 해주자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 올 때쯤이면 현관문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제 품에 안기곤 했는데 그럴 때면 전 민호를 데리고 밖에 나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었어요. 지안이와는 달리 민호에게 그걸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민호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다가 종종 제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말했고 엄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곤 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서 아내에게 따지려다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라 위로하며 가까스로 참기를 반복했지요. 허나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폭발을 하게 되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지친 눈을 껌뻑이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아내의 손에 피가 낭자하더군요. 못 살다가 배웠어. 괜찮아? 휴지 가져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제가 휴지를 가지러 간 사이 지안이와 민호가 아내에게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지안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엄마를 꼭 껴안았고 민호 역시 그런 지안이를 보다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순간적으로 민호를 확 밀쳐내더라고요. 전 휴지를 들고 오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고 아내도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인지 곧바로 민호에게 미안해하는 얼굴로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아내의 행동을 보곤 실망을 감출 수 없었고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 크게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 애잖아. 당신 어른 맞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뭘 노력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민호가 나한테 뭘 하는지 알아?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 저 나이에 엄마가 날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고 자라면 나중에 아이 마음이 어떻게 망가질 줄 알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대체? 나 좀 몰아붙이지 좀 마. 냅두라고! 아내는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 혼자 남아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이는 그렇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내의 친정으로 가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아내의 마음이 풀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 누구에게든 불청객이었어요. 특히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더욱 그랬습니다. 장모님의 생일날이 바로 민호에 대한 냉대를 여실없이 보여준 날이었죠. 장모님의 생일은 늘 집에서 치르는 터라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선물을 준비하더군요. 저녁 시간쯤 장모님이 도착하자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고 케이크 촛불을 켰습니다. 그 다음은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지안이는 할머니를 위해 연습했던 리코더를 열심히 불곤 할머니의 가슴팍에 분홍색 종이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지안이의 꽃을 보며 우리 손주 예쁘기도 하지 하며 지안이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민호 역시 자기 차례가 되자 주춤거리며 장모님에게 다가가선 준비한 노란색 종이꽃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얼굴은 지안이가 꽃을 주었을 때와 달리 표정이 떨떠름하셨고 원하지 않는 종이꽃을 받는다는 듯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반응은 아이라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민호는 금방 울상이 되어버렸고 아내도 이 상황을 어색해했습니다.
저 역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중간에 담배를 태우러 나와버렸죠. 그런데 제가 밖에 나와 혼자 있으니 민호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제가 다가가 민호를 안아주자 그제야 민호는 제게 감정을 표현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내 선물은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 정말? 근데 지안 누나 건 되게 좋아했어. 나도 똑같은 꽃인데. 똑같은 꽃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어요. 지안이나 민호나 정말 똑같은 꽃을 준 것뿐인데 어린 민호가 왜 이런 가혹한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똑같은 손주인데 저는 그날 밤 잠든 민호의 얼굴을 보며 그날 밤 오랜만에 떠나버린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민호를 입양하면서 분명 하늘에 있을 친구도 좋아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짐이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괜히 민호를 책임져서 이 어린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닌가 하고요. 친구가 과연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호는 너무나 씩씩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턴 혼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렸을 때야 조금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클수록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되었고 말재간으로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 줄도 알았어요. 보면 볼수록 친구를 닮아가고 있었죠. 민호의 이런 듬직한 면은 아내의 마음도 점점 열리게 했어요. 아내는 민호를 자주 칭찬해 주었고 민호에게 아들이란 호칭을 자연스레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민호를 이렇게 가까이 여기게 된 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제가 출장을 가 있었을 때였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몸이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어. 많이 아파? 못 걷겠으면 119에 신고해 얼른. 했는데 오지를 않아.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아. 전화기로만 들어도 아내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전 지방에 있어 당장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지안이나 민호가 어디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학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사이 갑자기 아내의 전화가 뚝 끊겼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회의가 끝나곤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민호가 침착하게 아내를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괜찮으세요. 열이 내려가고 계세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민호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서둘러 업어 가까운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한 게 아닌지라 아내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아내는 뭐랄까 어딘지 민호를 대하는 태도에 좀 더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민호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그런지 민호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민호가 좋아하는 요리로 민호를 반겨주었고 민호의 생일날엔 손수 편지를 써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고 단호하게 컴퓨터 게임도 못하게 하는 등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런 아내의 변화에 제일 기쁜 건 역시 저였습니다. 허나 전 그때만 해도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민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민호와 사진을 찍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 사진? 웬 가족 사진? 어렸을 때 찍은 이후로 우리 한 장도 없잖아. 넓은 집안에 사진 한 장 없으니 허전해 죽겠어. 오늘 찍으러 가면 안 돼? 근처에 사진관 하나 생겼던데. 좋아요, 엄마. 찍으러 가요. 재밌을 것 같아.
아이들은 사진을 찍는다니 의외로 좋아하라 했습니다. 저도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오랜만이라 기대가 되었고요. 저희는 아들의 졸업식이 끝나고 다 같이 옷을 차려입곤 근처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미리 예약을 해둔 터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도 저도 아내도 오랜만에 가족 사진이라 그런지 사진을 찍는 내내 설레어하며 그 시간을 충분히 즐겼습니다. 그날 아내는 기분이 많이 좋았는지 끝나고 외식까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이 바빠 아이들과 시간을 자주 못 보냈던 터라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할 겸 근처 비싼 식당에 가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가족 사진처럼 외식 역시 오랜만이라 그런지 밥을 먹는 내내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저희 가족이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아이들을 먼저 집에 보내더니 단둘이 차를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차가 나오자 아내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민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사실 나 전번에 민호한테 엄마가 그간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근데 민호가 그러더라고. 다 이해한다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 말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가 그 어린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 실은 나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말로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마음으론 지안이만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내가 민호와 그런 대화를 나눴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아내는 나름대로 상당히 민호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져 아내를 이해한다며 손을 잡아주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죄인 같아, 여보. 민호가 내 마음속으로 싫어하면 어쩌지? 겉으로 웃긴 하는데 애들 속 다 모르잖아, 우리. 그럴 리 없어. 민호는 이미 당신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나한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해. 정말? 정말이야? 응, 민호가 나한테 저번에 직접 말했어. 아내는 제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펑펑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꼭 껴안아주며 그간 노력한 걸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에 저도 괜스레 그간 살아온 시간이 생각나 그날은 주책맞게 눈물까지 나려 했네요. 어찌됐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완전히 화해한 채로 집에 들어가선 포근한 잠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로도 참 잘 자라주었고 지안을 잘 챙기는 오빠 노릇도 당찬 아들 노릇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 하는데 저흰 자식들 덕분에 웃을 날이 너무 많아서 자식 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그런데 민호가 20살이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독립선언에 저도 아내도 놀랐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당연히 같이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저보다도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아들, 갑자기 왜 독립이야?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거 있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엄마. 저 학교도 집에서 통학하긴 무리고 20살도 되었으니 월세랑 용돈 정도는 제가 이제 책임지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나가 살면 다 돈이고 힘들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만 민우랑 떨어져 살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전화 많이 할게요. 너무 섭섭해 마세요. 민우가 독립한다는 소식에 아내는 진심으로 섭섭해했습니다. 저 역시 뭔가 민우가 이 집을 떠나 산다 생각하니 어린 새가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련해졌습니다. 허나 민호는 항상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과감하고 행동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금방 대학 근처 원룸방을 알아보더니 저렴한 월세방을 얻어 독립을 했고 대학에 다니다 잠시 휴학을 하더니 그 이후 워킹 홀리데이를 해보고 싶다며 머나먼 호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저희야 부모이니 아들이 그런 먼 곳에 가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민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릇이 큰 아이였습니다. 마치 제 친구처럼요. 호주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단한 기색 한번 비추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돌아온 날 저희를 데리고 나가 돈을 많이 벌었다며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씩 맞춰주고 맛있는 외식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나가 그 고생스러운 경험을 당당하게 해내는 아들이 저는 참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민호는 한번 외국에 나가더니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외국에서 계속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다 돈이 더 잘 벌리고 더 배울 게 많다고요. 처음에 저나 아내나 무척 뜯어 말렸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똑똑한 놈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요. 하지만 민호는 더 넓은 세계를 봐서 그런지 더 많이 배워 돌아오겠다며 대학을 자퇴하곤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민호가 떠나는 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민호를 믿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니 친구 아들이니 어디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민호는 어딜 가도 잘 견뎌내는 아이였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굳은 일도 많이 겪은 것 같았지만 늘 밝았고 실패조차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려 했어요. 또 꼬박꼬박 저희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주었고 중간중간 좋은 풍경을 보면 엄마 아빠 보여주고 싶다며 사진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제 살기도 바쁜 날들 중에 우리까지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민호는 참 달라도 다른 아이였어요. 그 사이 저와 아내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차니 회사에 남아있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노후를 위해서라도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볼까 알아보던 찰나 밀키트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반 자본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요리하기 힘들 만큼 바쁜 지금 시대에 꼭 맞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에서 아내도 보더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격려했고 전 분명 수익이 있을 사업이란 확신이 들어 이 사업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미래의 풍요로울 생활이 눈앞에 펼쳐졌고 정말 잘 되면 딸아이와 아들놈에게 작은 집이라도 한 채씩 해줘야겠단 낙관적인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저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던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형님에게 제 돈이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더 구할 수도 없었던 형편인지라 형님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이미 튄 놈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넣어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니 정말이지 자괴감이 들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몇 번 알지도 못하는 형님을 믿고 같이 하기로 한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고 아내를 볼 면목도 없었어요. 정말 술독에라도 빠져서 현실을 잊고 싶을 만큼 괴롭더군요. 그때 장인어른께선 제 사정을 알고 아내를 통해 돈을 건네셨습니다. 건물을 팔고 남은 돈이라며 부담 없이 쓰라 하시면서요. 사정이 좋지 않은 장인어른께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는 걸 알아 받기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일단 이 돈이라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고
대신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시작한 오프라인 밀키트 사업은 제 연구가 부족했던 건지 모든 걸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탓인지 첫 달에야 고객들의 호기심으로 매출이 좋았지만 점점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은 매장에 오지 않았고 매출은 점점 적자가 되어갔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모래성처럼 너무나 빠르게 허물어져 버린 이 상황이 저도 아내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무슨 수를 쓰지도 못하고 허둥지둥대다 빚만 가득 떠안은 채 밀키트 사업을 접게 되었죠. 모든 걸 쏟아부은 사업이 망하자 그날부터 저는 방에 들어가 술만 먹고 사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면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었으니 입에서 술을 놓지 못했어요. 딸 지안이는 제게와 손을 꼭 붙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업이란 게 잘 되다가도 못 되고 못 되다가도 잘 된대. 아빠는 의지도 강하고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니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너무 힘들어해, 아파. 평소 잘 울지 않던 지안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전 그런 딸을 네 집으로 가며 밀어내었고 또 술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이런 제 모습을 너무 답답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제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진 회사 생활하면선 딱히 실패라는 걸 크게 경험해 볼 일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경험한 실패였던지라 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술만 먹으며 금수처럼 사니 제가 지친 만큼 아내도 제게 점점 지쳤는지 어느 날은 제게 버럭 화를 내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아빠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빚이야 갚으면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술만 먹으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당신도 친정에 가 있어. 아, 진짜 속상해. 아내는 속상하다며 제 앞에서 펑펑 울더니 다음날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집엔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전 그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그저 술을 먹고 제 처지를 비관하고 제게 사기를 친 형님을 죽어라 원망했죠. 스스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빚이 생기고 쓰디쓴 실패를 경험해보니 이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졸린 눈으로 액정을 확인하니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이제 공항이에요. 오늘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봐요. 핸드폰엔 민호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폐인처럼 사느라 민호가 오는 날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지요. 문득 기분이 더 울적해지면서 지금 이 모습으론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민호와 아내의 말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대충 사정을 들었는지 제 꼴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침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놈을 볼 낯도 없고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여 고개를 떨구었죠. 그때 민호가 갑자기 통장 하나를 제게 꺼내놓는 거였어요. 사실 이 돈으로 집 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쓰게 되네요. 어차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드릴 수도 없어요. 민호는 너스레를 떨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퍼뜩 술이 깨는 걸 느꼈어요. 민호야, 2억 정도예요. 저 키워주신 은혜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네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니? 난 못 받는다, 민호야.
아버지가 고아가 될 뻔한 저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에 전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고아가 되었다면 전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이건 부디 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전 아들이 타지에서 힘들게 모은 돈이라는 걸 알기에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끝내 민호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나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친구가 제게 통장을 건넸을 때처럼 민호는 못난 부모를 보며 환히 웃어주고 있었고 같이 일어서자고 저를 다독이고 있었죠. 민호의 다독임을 들으며 저는 그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그날 처음으로 술이란 독에서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민호의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술에 절어있던 인생에서 벗어나 드디어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창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파스타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은 해외 식당에서 일하면서 쌓은 지식들로 파스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가게의 경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열심히 아들을 보조하고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갔죠. 주변에 이미 자리를 잡은 파스타 식당들이 있어서 처음엔 조금 매출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은 민호가 만든 음식 맛을 알아보고 차츰차츰 저희 쪽으로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희 식당은 이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먹는 집이 되었고 지안이까지 매달려 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SNS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되어 얼마 전엔 TV 프로그램 출연 권유까지 받았답니다. 참, 요즘은 이런 과분한 행복을 맛보면서 얼마나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곤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민호를 거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도 안정도 누릴 수 없었겠지요.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민호는 마치 친구놈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제게 보낸 선물이더군요. 오늘은 그런 고마운 친구놈을 생각하며 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싶네요. 저도 언젠가 친구가 있을 곳으로 가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번엔 제가 친구를 안아주며 민호를 보내주어 내게 보내줘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